저는 윤소연 33이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아직 사랑을 믿고 있었고 믿는 만큼 조심스러웠어요. 강준호라는 이름은 제 하루를 밝히는 전구 같았고 퇴근길 지하철의 환승 계단에서 메시지 하나만 와도 심장이 콩 하고 뛰었어요. 처음엔 서로 존댓말을 했고 미세한 예의의 포장이 우리 사이를 더 설레게 만들었어요. 손등이 살짝 스치면 금방 뜨거워졌고 빗방울이 코끝에 맺히면 우산같이 써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어요. 2달쯤 지나서는 자연스럽게 반말이 섞였고 저는 일기를 쓰듯 하루의 기퉁이를 그에게 털어놓았어요. 오늘 팀장님이 괜히 화를 냈어요. 아침에 버스를 놓쳤어요. 새로 생긴 카페 라떼가 너무 쓰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보고를 그는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단 걸로 보상해 줄게요. 그러면서 늦은 밤 집 앞 편의점에서 사온 조각 케이크를 제 현관문 앞에 살짝 놓고 가기도 했어요. 초인종을 눌렀다가 도망치는 발소리를 들으면 저는 문을 열고 케이크 박스를 안고 웃음이 났어요. 제게 누군가가 이런 정성을 쓰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우리의 속도는 급하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제 손을 잡던 날도 저는 조금만 천천히 가요라고 했고 그는 당연하죠라고 웃었어요. 어느 겨울밤엔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창밖 눈발을 오래 바라봤어요. 차창에 김이 서려서 한 줄로 글씨를 쓰기도 했어요. 소연 최고. 장난 같은 글씨였는데 그때 저는 믿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최고로 생각해 주려고 애쓰는구나 하고요. 시간은 야금야금 쌓였고 저는 그를 한 명씩 아주 소중하게 제 세계에 소개했어요. 엄마에게 처음 보여드리던 날 엄마는 밥상을 2번 차렸어요. 남자 손은 많이 먹어야 해요라며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더 넣어 끓였고 그는 집밥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며 2그릇을 비웠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제 팔을 슬쩍 꼬집으며 속삭였어요. 성실해 보이네. 표정이 반듯해.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괜히 물 한 잔을 더 마셨어요. 그날 밤 10시 12분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소연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도 오늘 본 그 사람은 의리를 지킬 것 같더라.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눌렀어요. 행복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고마운 밤. 친구들에게도 천천히 보여줬어요. 회사 동기부터 대학 동아리 선배까지. 시간이 맞을 때마다 한 명씩 마치 앨범에 사진을 꽂듯이 소중하게 만남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 내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제 입술이 떨리지 않았던 것도 그때뿐이었어요. 그는 어디서나 무난했고 예의 바르고 계산대를 향할 땐 주저함 없이 카드를 꺼냈어요. 택시를 잡을 때도 소연이 먼저 타요라고 말했어요. 한밤중 제가 감기에 걸려 코맹맹이 소리로 전화를 하면 겨울에는 목폴라가 약이에요 라며 제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던 손이 있었어요. 그 손을 믿었어요. 그 손에 제 내일을 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2해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제가 나 이제는 우리를 확실히 부르고 싶어요. 약혼 반지 해볼까요? 라고 조심스레 꺼냈고 그는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좋아요. 시간만 정해요. 그때 제가 울컥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는데 마치 그가 준비하고 기다리던 대답 같았거든요. 그날 밤 11시 7분 저는 거울 앞에서 손등을 오래 바라봤어요. 여기에 반지가 걸릴 거라고 상상만 해도 심장이 간지러웠어요. 그런데 결말이 달라지는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틈에서 나타났어요. 토요일 오후 5시 18분 제 절친 지연이가 반가운 얼굴로 모임에 들어왔어요. 내 지인 친구도 데려와도 돼? 유치원 선생님인데 성격 괜찮아. 모임은 평범했어요. 우리는 맥주잔을 가볍게 부딪히고 애매한 농담에 웃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들어오는 순간 강준호의 표정이 아주 짧게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봤어요. 미간이 바늘끝처럼 좁아졌다가 금방 부드러워지는 움직임.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했고 자리에서 조급하게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낯선 자리에서 긴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연이가 제 소매를 살짝 잡았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소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저 선생님 우리 유치원 담임이야. 그리고 너 남자친구 그 반 학부모야. 아이 있어. 유부남이야. 테이블 위 물방울이 제 시야에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어요. 갑자기 제 주변 소리가 멀어져서 누가 웃는 소리, 포크 부딪히는 소리가 몽롱한 물속처럼 들렸어요. 저는 장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나와서 제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다 맞아. 그 사람 애기 있어. 아내는 최다혜. 이름이 툭 떨어졌어요. 그 이름은 처음 듣는 낯선 이름인데 이상하게도 제 입천장을 스쳐 지나가며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듯 고개를 끄덕였고 맥주잔을 들어 한 모금 넘겼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갔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의자 밑바닥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웅 하고 떨렸어요. 강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해.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갈게.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5시 31분이었어요. 화장실 문까지 뛰어갔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복도에 풍겨오는 레몬 세정제 냄새가 혼자서 허공에 머물더라고요. 그가 쥐고 있던 물수건의 온기 같은 게 제 손끝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통화를 눌렀어요. 신호만 갖고 받지 않았어요. 다시 6번을 눌렀어요. 화면 위초록 동그라미가 돌 때마다 제 식도가 타들어갔어요. 받아라 받아. 저는 속삭였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내내 저는 멍해졌어요. 친구들이 제 어깨를 주물렀고 지연이는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 네온사인이 물처럼 뒤집혀 흐르는 걸 봤어요. 택시 미터기는 8시 12분을 넘기고 있었고 기사님은 라디오를 아주 작게 틀어놓았어요. 저는 이게 꿈이면 좋겠다라고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불 켜지지 않은 방 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잠깐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빈 그릇처럼 소리가 울릴 뿐이었어요. 그러다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서러움이, 모멸감이, 열이 섞인 눈물이. 새벽 1시 12분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실이면 지금이라도 말해요. 제발. 파란 체크 표시가 하나만 생기고 멈췄어요. 읽지 않았어요. 아니, 읽지 않은 척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떤 방에 어떤 불빛 아래서 아이의 젖은 수건을 말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잠든 누군가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을까요? 제 상상은 잔인했어요. 스스로를 찌르는 칼 같았어요.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웅크렸어요. 몸이 작아지면 상처도 작아질까 싶었지만 상처는 반대로 커졌어요. 제 온몸이 하나의 상처 같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일하러 갔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했어요. 컨디션 좋아요? 라는 질문에 네, 어제 좀 늦게 잤어요 라고 웃었어요. 커피를 3잔 마셨는데 아무 맛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나는 누구였지? 제 이름을 고백하듯 속으로 천천히 불렀어요. 윤소연. 그 이름이 낯설게 들렸어요. 저는 그 사람을 믿으며 제 이름을 천천히 지워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경계를 조금씩 깎아내려서 반듯하게 맞춰왔다는 사실을요. 배신을 떠올리면 울컥 화가 났고 제 어리석음을 떠올리면 입술이 떨렸어요. 서글픔이 매운맛처럼 목을 찔렀어요. 밤이 되면 생각이 더 시커매졌어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영화의 엔딩, 같이 걸었던 다리, 비를 피해 들어갔던 작은 카페. 거기서 그는 제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며 예쁘다라고 했어요. 그 손이 얼마나 익숙했는지 저는 분간을 못했어요.
그 손이 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의 웃음 뒤에서 누군가의 울음이 겹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생각을 하자마자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불공평했어요. 억울했어요. 화가 치밀었어요. 저는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부수고 싶은데 부수면 제 소리부터 아플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어느 밤 저는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어요. 울다가 웃다가 분노하다 허탈하다가 마지막 남은 감정이 바닥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때였어요. 문득 선명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이런 놈을 가만둘 수는 없어요. 분노를 불로 쓰면 남은 게 제뿐이니까 저는 불을 끄고 칼로 바꾸기로 했어요. 차갑고 정확하고 다치지 않게 그러나 명확하게. 그 사람을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 무너진 자존감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먼저 확인이 필요했어요. 사실이 맞는지 이름과 주소와 관계가 정확한지. 저는 지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명단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힌트만 필요해. 반 이름, 아이 이름의 이니셜 정도. 불법이 되지 않게 선을 지키면서 공개된 정보와 우연의 실마리를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반사된 아파트 단지 이름판, 그가 올린 골프장 스코어 카드 구석의 날짜, 결제 문자 캡처에 찍힌 카드 뒷자리. 그 작은 조각들이 놀랍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어요. 주소를 유추했고 층수를 가늠했고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카드사 명세서에 찍힌 성과 이름, 유치원 알림장 봉투에 적힌 필체, 가족 병원 예약 문자. 퍼즐은 점점 명확해졌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에 적었어요. 사실 확인 완료. 그 다음엔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 사람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 따뜻했던 기억의 찌꺼기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잔상이 불빛처럼 잔머리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미련을 핑계로 진실을 덮으면 결국 제 상처만 고물 뿐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제게 말했어요. 소연아, 울고 싶으면 울어. 그렇지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제 눈물은 떨어졌고 손등으로 닦였고 마르지 않은 자리에 새로운 결심이 내려앉았어요. 어느 밤 10시 28분이었어요. 저는 침대 머리맡 스탠드를 켜놓고 녹음기를 탁자에 올려뒀어요. 목소리를 단단히 정돈하려고 몇 번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다음이 막혔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지 않을 거예요. 도망치는 사람은 쫓을수록 더 깊이 숨으니까요. 대신 저는 제가 움직일 거예요. 제가 선택할 거예요. 제가 무너졌던 장소들을 제가 다시 걸을 거예요. 매듭은 제가 묶을 거예요. 다음 토요일 해가 기울 무렵이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멀찌감치 떨어져 아파트 현관 자동문 옆 공용 게시판을 봤어요. 경매 공고지는 아직 붙지 않았어요. 관리비 연체자 명단에도 그 집 이름은 없었어요. 깔끔했어요. 그 집은 겉으로 멀쩡했어요. 멀쩡한 것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멀쩡한 집일수록 기초가 썩어가는 경우를 저는 잘 알아요. 사랑도 그랬어요. 겉이 단단한 날일수록 속이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반지함을 꺼냈어요. 그가 사준 귀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진주, 과하지 않은 은빛고리. 저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어요. 예쁘더라고요. 예쁜 건 예쁜 거예요. 예쁜 것의 값을 사랑에게만 돌리면 예쁜 물건이 억울해져요. 저는 조용히 상자를 닫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이건 너와 상관없는 빛이야.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차분함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첫 줄에 이렇게 썼어요. 계획. 둘째 줄엔 이렇게요. 내가 나를 구하는 이야기로 만들 것. 셋째 줄엔 아주 또렷하게. 끝은 내가 고른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아직도 입안에서 달았어요. 그러나 그 달콤함 뒤에 씁쓸함이 따라붙지 않게 하려면
저는 제 이야기를 제가 써야 했어요. 그가 도망친 자리에서 제가 멈춰 서지 않기로 했어요. 그가 숨긴 자리에서 제가 불을 켜기로 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커튼이 고요하게 흔들렸어요. 시간은 11시 59분이었어요. 날짜가 바뀌려고 했어요. 저는 스탠드를 꺾고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눈을 감기 직전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했어요, 소연. 제 스스로가 제 편이 되어준 첫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무기로 깎듯 살았어요. 울음을 멈춘 대신 기록을 시작했어요. 휴대폰 메모장 첫 줄엔 그의 이름, 두 번째 줄엔 그 아내 이름, 세 번째 줄엔 유치원 명단에서 확인한 아이 이름. 저는 이름 위에 선을 그어가며 목표라고 적었어요. 누군가를 증오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증오였어요. 그 사람이 웃고 있다는 상상만으로 이가 갈렸어요. 퇴근 후엔 늘 그의 집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매번 시간은 다르게 월요일은 6시 40분, 화요일은 8시 15분, 수요일은 7시 정각. 그 집 창문에 불이 켜지는 시각을 알고 싶었어요. 패턴을 알고 싶었어요. 목요일 저녁 7시 52분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마트 봉투를 들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굳었어요. 당신은 오늘도 아무 일 없듯이 웃고 있겠죠. 나만 무너진 줄 알았죠. 아니요. 이젠 내가 무너진 걸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집 우편함은 과묵하지 않았어요. 카드사 명세서, 유치원 가정통신문, 투자 광고지. 광고지 구석엔 선물 내버리지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었고 누군가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뒀더라고요. 그게 최다혜의 글씨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왜냐면 그 글씨는 유치원 학부모 게시판에서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기 감기약 어떤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 아래에 둥근 필체로 시럽 종류로 주세요라고 달아놨던 그 글씨.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이 집은 이미 균열이 가고 있다. 저는 조심스레 그리고 천천히 균열을 벌릴 계획을 세웠어요. 그 사람은 여자에 약했고 그 아내는 욕망에 약했어요. 둘 다 스스로 발을 들여놓게만 만들면 됐어요. 손을 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들이 욕심내는 순간을 증거로 남기면 됐어요. 법은 냉정하고 저는 그 냉정함을 이용할 거였어요. 계획의 1단계는 믿기였어요.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수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내가 나 대신 한 번만 미끼가 되어줄래? 수빈은 잠시 말이 없었고 눈이 서늘해졌어요. 소연아, 내가 그 사람한테 다 줬잖아. 몸도 마음도 시간도. 근데 그는 아무것도 안 줬지. 그럼 뺏어야지. 뺏고 증거 남기고 다 까발려야지. 저는 그 말에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수빈은 예쁘고 눈웃음이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그 사람의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걸려들 확률은 높았어요. 우리는 몇 날 며칠 메시지 한 줄까지 시뮬레이션 했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면 안 돼. 그냥 살짝만 칭찬하듯이. 그가 먼저 꼬시게 만들어야 해. 절대 몸은 주지 마. 그가 그 말만 꺼내도 증거로 남겨. 첫 메시지는 밤 11시 47분 수빈의 계정에서 날아갔어요. 오빠 그 시계 멋있더라고요. 취향이 진짜 좋으시네요. 불과 2분 뒤에 답이 왔어요. 눈썰미 있네. 한번 가까이서 볼래요? 걸려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입꼬리가 떨렸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몸을 통째로 바쳤던 사람은 낯선 여자 한마디에 가볍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잔인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통쾌했어요. 그래, 내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줘야지. 수빈은 단단했어요. 한 번에 잡을 생각하지 마. 천천히 숨 쉬듯 해야 해. 우린 마치 작전을 짜는 듯 했어요. 메시지를 한 줄씩 고쳐보고 말투도 점검했어요. 이모지 너무 많이 쓰지 마. 남자들 그런 거 과하면 가볍다고 경계해.
웃을 땐 히읗히읗 말고 하. 그는 성숙한 척하는 여자를 좋아했으니까. 둘째 날 밤 9시 16분 수빈은 그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도 그 시계 차셨어요? 그는 바로 답했어요. 어쩌다 보니요 히읗히읗 내일은 좀 뭐 좀 부려볼까요?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이가 갈렸어요. 나한테는 몸살 나서 집에 있을래요 하던 날 이 여자에게는 뭐 좀 부려볼까라니. 분노가 목덜미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 밤 11시 2분. 결정적인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저녁 7시 반 역 근처 카페. 진짜 예쁘게 하고 나와줘요. 저는 스크린샷을 저장하면서 손끝이 떨렸어요. 이 남자는 사랑을 약속했던 사람이고 이제 곧 불륜 시도범으로 카메라에 찍힐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수빈은 새 코트를 입었어요. 단추 하나에 작지만 정밀한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우린 미리 카페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노트북으로 영상을 실시간 확인하기로 했어요. 7시 38분 그가 도착했어요. 새로 산 듯한 가죽 첼시 부츠, 로고가 크게 박힌 벨트, 손목엔 전보다 더 과장된 반짝임의 시계가 있었어요. 그는 의자를 당기며 웃었어요. 사진보다 예쁘네. 수빈은 웃으면서 물었대요. 정말요? 오빠는 사진보다 솔직해 보이네요. 그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어깨를 활짝 폈어요. 사진은 다 보정이죠. 근데 난 실물이 낫다는 소리 자주 들어요. 그 말투 너무 익숙했어요. 그는 예전에도 내 앞에서 똑같이 말했어요. 소연 씨는 실물이 더 예뻐요. 그때 저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토할 것 같았어요. 대화는 전형적이었어요. 요즘 혼자 심심해요. 친구들이랑 조그맣게 모임도 하는데 한번 와요. 차 구경할래요? 수빈은 슬쩍 웃으면서 물었어요. 혼자 사세요? 그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대요. 응, 지금은 혼자예요. 지금은. 그 한마디가 제 귀를 때렸어요. 거짓말이 입버릇인 사람의 습관이었어요. 아이도 아내도 결혼 반지도 전부 없던 것처럼 말하는 그 무심함이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주 좋아. 계속 말해. 내 입으로 다 묻혀. 수빈은 그와 카페를 나와 인근 호텔 쪽 골목까지 동행했어요. 그는 계산도 하려 했고 수빈의 팔꿈치를 스치듯 잡았어요. 수빈은 일부러 살짝 웃으며 뿌리쳤대요. 저 아직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는 잠깐 민망한 표정을 짓더니 웃었어요. 이따 생각 바뀌면 연락해요. 그리고 호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며 카드키를 휙 돌렸어요. 그 순간이 카메라에 선명히 찍혔어요. 손가락 마디 시계 표정 호텔 간판까지. 우린 그날 새벽 2시 11분 차 안 노트북 화면으로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그가 결혼을 숨기고 바람을 시도하는 모습. 수빈은 담담했어요. 이제 이건 내 무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분노가 너무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감정이 흘러나올 틈이 없었어요. 동시에 저는 그의 아내 채다의 쪽에도 조심스레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코인 투자에 빠져 있다는 건 이미 알았어요. 우편함, 온라인 게시판, 유치원 학부모 톡방, 그리고 그녀의 인스타그램. 새벽마다 그래프 사진을 올리며 추가 담보 요구 안내. 물 탈까 말까라는 글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어요. 전문 용어 몇 개를 섞어 쓴 프로필, 고급 외제차 배경 사진, 그리고 리딩 운영 잘하는 말. 처음엔 단 한 줄만 보냈어요. 무리한 레버리지는 위험해요. 반등 오더라도 멘탈 깨지면 끝나요. 하루 지나고 그녀가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시그널 같이 보시나요? 저는 조심히 낚싯줄을 늘였어요. 가끔이요. 큰 돈 안 걸면 심리 무너져요. 다혜님은 멘탈 강하신가 봐요. 그녀는 바로 웃는 이모지를 붙였어요. 강하진 않아요. 히읗히읗 요즘 좀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 대답을 보는 순간 이 집의 균열이 경제가 아니라 사실은 외로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강준호는 그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겠죠. 그는 여자의 손목만 보았지 마음은 안 봤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48분 그녀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마이너스 35%까지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손절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답했어요. 여기서 물 타면 반등 올 수도 있어요. 다만 반등 못 오면 계좌 터질 수도 있어요.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해요. 저는 함정을 파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가 이미 서 있는 낭떠러지 옆에 깊다라고 써놓았을 뿐이었어요. 그녀가 뛰어내리면 그건 그녀의 선택이었고 제가 막는다면 그건 저의 책임이 될 테니까요. 이제 판은 깔렸어요. 준호는 욕망으로 다혜는 탐욕으로 둘 다 발을 들여놨어요. 저는 다음 주말 폭로의 날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고 바람은 서늘했어요. 제가 계획한 폭로의 날이었어요. 제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비정상적으로 맑았어요. 2해 동안 쌓아 올린 감정은 이미 다 증발했고 남은 건 날카로운 결정들 뿐이었어요. 오후 3시 52분 수빈이 보내온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가 호텔 카드키를 돌리며 웃는 모습, 요즘 혼자라 심심해요라고 말하는 음성, 그리고 카페에서 사진보다 예쁜 애라며 팔을 벗는 장면. 모두 날짜, 시간, 위치가 찍혀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법정에서 통하는 증거였어요. 한편으로 최다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루 전 밤 11시 38분 그녀는 가상화폐 거래소 화면을 캡처해 보냈어요. 추가 담보 요구가 떴어요. 24시간 안에 입금하래요.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그만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이상은 위험해요. 그녀는 답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진짜 다 잃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 대답을 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집은 이제 제가 건드릴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들 발로 낭떠러지에 뛰어내리고 있었어요. 오후 4시 11분. 저는 유치원 앞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의 학예회가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른의 추함은 아이 눈에 닿게 하면 안 되니까요. 잠시 뒤 강준호가 아이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손에 풍선을 쥐어주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얼굴인데 지금은 마치 가면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초췌한 얼굴의 최다혜가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걸어오다가 제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윤소연이에요. 강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눈이 제 얼굴에 박히듯 멈춰 있었어요.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아이만 눈을 깜빡이며 우리 셋을 번갈아 봤어요. 저는 아이에게만 부드럽게 웃어줬어요. 풍선 예쁘다. 아이의 눈동자가 살짝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아이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어요. 저 이분과 결혼 준비 중이었어요. 제 말에 최다혜가 고개를 획 돌렸어요. 뭐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사진, 영상 캡처, 음성 파일 목록이 있었어요. 이건 당신이 원하면 변호사에게 먼저 보낼게요. 그리고 이건 제 소송 초안이에요. 결혼 사기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2해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이 순간에 맞춰 칼날처럼 정렬되어 있었어요. 강준호가 갑자기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소연, 잠깐 얘기 좀. 저는 그 손을 노려봤어요. 손 치워요. 더럽잖아요. 그는 흠칫 물러섰고 최다혜는 제 봉투를 덥석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내용을 대충 훑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이게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남편이 한 짓이에요. 저는 2해 동안 이 사람과 결혼 준비를 했고 그는 저에게 한 번도 유부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채다에는 아이를 뒤로 밀치듯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너 지금까지? 그는 오물거리며 말했어요. 잠깐만 오해가. 오해? 오해라고. 채다해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아이의 입꼬리가 아래로 툭 떨어졌고 제가 보기엔 곧 울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 앞에서는 그만하시죠. 오늘 밤 8시. 이 주소로 오세요. 저는 근처 카페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어요. 그때까지 거짓말할 건지 솔직해질 건지 정하세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아이의 풍선이 바람에 툭툭 굴러가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내가 지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을 되찾아오는 소리이기도 했어요. 밤 8시 7분 카페 문이 열렸어요. 먼저 들어온 건 채다해였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제 앞에 앉았어요. 8시 21분 강준호가 들어왔어요.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오늘은 선택하세요. 계속 서로를 속일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낼 건지. 채다에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그 말은 너무 작았지만 제 귀엔 천둥처럼 울렸어요. 강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해. 그건 아니지. 아니지? 내가 한 짓이 뭐였는데? 애 아빠인 주제에 이혼도 안 하고 총각인 척하면서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말했어요. 돈이면 돈으로 해결하자. 위자료든 뭐든 줄게. 저는 비웃었어요.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믿는 게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병이에요. 그날 밤 10시 12분 그들은 각자 따로 나갔어요. 아내는 눈물에 젖은 서류를 들고 남자는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욕설을 중얼거리며 그리고 저는 창밖으로 그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직 벽은 서 있었지만 기초는 이미 주저앉고 있었어요. 경제도 신뢰도 사랑도 전부. 며칠 뒤 유치원 학부모 톡방엔 채다혜가 당분간 아이는 친정에 맡길게요라고 올렸어요. 그 뒤로 그녀의 코인 계좌는 폐쇄됐고 강준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다 오히려 시계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매일 아침 7시 12분에 눈을 떴어요. 눈꺼풀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이제 그 사람의 메시지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았어요. 그건 그 사람을 잊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며칠 뒤 유치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지연이 전화를 했어요. 소연아 들었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 집 지금 경매 들어간대. 다혜 씨가 코인 때문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대. 집값보다 빚이 많아졌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햇빛이 얼굴에 부드럽게 내리쬐는데 가슴속은 얼음 같았어요. 경매. 한때 제가 상상했던 미래의 신혼집이 이젠 은행 서류에 압류 예정이라고 찍혀 있는 거였어요. 지연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너 기분 어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몰라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공허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내 입술이 아주 조금 떨리더라고요.
일주일 후 회사 점심시간에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햇빛이 네모난 그림자를 바닥에 깔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민사과입니다. 윤소연 님이 제기하신 손해배상 소송. 피고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결국 대응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썼어요. 소송은 정식으로 열리게 되었어요. 밤 9시 8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는 침착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 높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내 이름이 붉은 잉크에 젖어드는 걸 보면서 마치 내 삶이 다시 내 손에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 강준호는 더 추락했어요. 지인한테 투자 기회 운운하다가 시계 사기에 당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고급 시계라며 산 게 사실은 모조품이었고 되팔려다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고 했어요. 은행에선 신용불량자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고요. 회사에서도 자진퇴사 형식으로 잘렸다고 했어요. 최다혜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내려갔대요.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다고 했어요. 지연이 말하길 그녀는 법원 로비에서 서류를 들고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다 녹아내린 것 같았어.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처럼 보였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껍데기. 사랑도 신뢰도 욕심도. 한 번에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건 결국 껍데기뿐이구나 싶었어요.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상할 만큼 저는 그 시간이 편했어요. 심장은 여전히 무겁게 뛰었지만 매일 조금씩 다시 제 자신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어요. 아침 6시 58분에 알람이 울리면 커튼을 열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오면 커튼이 살짝 들떴고 그 사이로 햇빛이 제 발등 위에 반짝였어요. 커피를 내릴 때 뜨거운 물이 갈색 원두 위에 내려앉는 모습이 처음보다 선명해 보였어요. 그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전엔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제 시야엔 그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법원에서 우편이 도착했어요. 판결문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뜯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판결문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 지급.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승리감보다 먼저 밀려온 건 허무함이었어요. 정의를 이겼다는 기쁨보다 그 모든 시간을 여기에 쏟아야 했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그런데 그 허무함 끝에 아주 작고 따뜻한 감정이 남았어요. 나는 나를 지켰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맴돌았어요. 그 말이 나를 살렸어요. 한 달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제가 해도 될까요? 했을 텐데. 이번엔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소연 달라졌네. 저는 웃었어요. 이제야 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아요. 밤에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옅어졌고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괜찮아 소연아. 잘하고 있어. 제 입술이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한 번은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현관엔 경매 진행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우편함은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세상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것처럼 저는 문득 그 집을 신혼집으로 상상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얀 커튼, 노란 조명, 식탁 위 2개의 머그컵. 그 그림은 이제 바람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그 그림을 가슴에서 내려놨어요. 이제는 놓아도 괜찮았어요. 밤 11시 24분 낯선 번호가 울렸어요. 받았더니 숨소리가 들렸어요. 소연. 그의 목소리였어요. 미안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때 제 세상이었던 목소리가 이젠 아무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어요. 넌 나한테 사과할 자격도 없어. 담담히 말했어요. 진짜 미안하다면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돼. 그리고 나를 2번 다시 기억하지 마.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방 안 공기가 이상할 만큼 맑았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7시 2분에 눈을 떴어요. 창밖에 부드러운 햇빛이 있었어요. 커튼을 열고 뜨거운 물을 끓였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주전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그 사람의 집은 무너졌고 그의 삶은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잿더미 위에서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갇혀 있는 조연이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쓰인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제 이름은 윤소연 34이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어요. 마음의 윤곽이 아주 또렷해졌거든요. 그날 이후 제 방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불을 끄고 누우면 더 이상 심장이 쿵쿵거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발자국, 숨소리, 핸드폰 진동.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빈집처럼 쓸쓸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쓸쓸한 게 아니라 평화였어요. 아침 6시 58분 창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발끝을 간지렸어요. 예전엔 그 햇빛마저 그 사람과 함께 마시던 커피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그냥 햇빛이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만의 시간이야.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언제나 심장이 바늘처럼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슬라이드 화면 위에 제 이름이 떠 있었어요. 윤소연. 전엔 그 이름이 조심스러웠어요. 지켜야 할 것 같고 숨겨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밟고 일어난 자리 위에 적힌 이름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팀장이 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말 잘했어. 소연 씨 요즘 눈빛이 다르다. 저는 웃었어요. 저 이제 제 눈빛으로 살고 싶어요. 퇴근 후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취미도 죄책감이었어요. 이 시간에 연락 안 하면 싫어하겠지.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지금은 저녁 8시 32분이면 화장도 지우고 음악을 틀고 아무도 모르게 색을 흩뿌렸어요. 물감이 종이에 스며드는 걸 보다 보면 심장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하루는 지연이 놀러와서 제 작업실을 둘러보더니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소연아, 너 진짜 달라졌어. 저는 물감 묻은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웃었어요. 이제야 나로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거리에서 그를 봤어요. 강준호.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한때 반듯하던 어깨는 굽어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그가 제 쪽을 보았지만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무너졌을 텐데 이번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는 이제 제 이야기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기적 같은 해방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고 제 머리칼이 가볍게 흩날렸어요. 나는 끝내 나왔구나. 그 생각이 전신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마지막 통보가 왔어요. 위자료 일부가 지급됐고 그의 신용은 공식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었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연민이었어요. 그는 결국 자기 욕망과 거짓말에 갇혀 자기 발로 무너진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마음 깊이 알겠더라고요. 복수는 그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되찾아온 거였어요. 지금 저는 새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작지만 햇빛 잘 들고 창문 너머로 낮게 깔린 강이 보여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커튼이 살짝 부풀었다가 내려앉아요. 그때마다 가슴 속까지 환기가 되는 기분이에요. 밤이면 책을 읽다 졸음이 오면 조용히 불을 끄고 스탠드 불빛 속에서 제 손을 봐요. 이 손은 언젠가 거짓된 사람을 잡으려 움켜쥐었고 지금은 제 미래를 부드럽게 쥐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눈을 보기 전에 먼저 제 눈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걸음에 맞춰 걸어줄 사람인지 아니면 내 숨을 훔쳐갈 사람인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볼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려 제 이름을 깎아내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누군지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윤소연 34.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어요. 마음의 윤곽이 아주 또렷해졌거든요.